의사들은 사람마다 뇌가 다르니 내 경우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그중 몇은 꽤 솔깃한 제안을 했는데 아직 밝혀지지 않은 뇌의 신비를 벗겨내는데 내가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였다. 대학병원 연구진들은 내가 자라날 때까지 여러 임상실험을 하고 학회에 보고를 하는 등 장기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의뢰를 해왔다. 임상 참가비 제공은 물론이고 연구 결과에 따라 브로카 영역이나 베르니케 영역처럼 내 이름도 뇌의 한 부분에 붙여질 수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선륜제 영역. 하지만 이미 의사들에게 넌덜머리가 난 엄마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 일단 브로카와 베르니케가 실험 대상자가 아니라 과학자 이름이었던 걸 엄마가 알고 있었던 게 문제다. 엄마는 집 근처 구립 도서관을 꾸준히 다니며 뇌에 관한 여러 책을 섭렵했기 때문이다. 의사들이 나를 사람이 아니라 흥미로운 고깃덩이로 바라보는 것도 마음에 들지는 않았다. 엄마는 의사들이 나를 치료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일찌감치 접었다. 엄마는 의사들이 고작 해야 이상한 실험을 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약을 먹인 뒤 내 반응을 관찰해서 학회에 가서 뽑는 게 다겠지. 이게 엄마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흥분할 때면 던지곤 하는 흔한 빠진 데다 설득력 없는 말을 내뱉었다. 내 애는 내가 가장 잘 알아요. 병원의 발길을 끊던 날 엄마는 병원 건물 앞 화단에 침을 뱉은 뒤 이렇게 말했다. 지들 대가리 속도 모르는 것들이. 엄마는 가끔 그렇게 난데없는 호기를 부릴 때가 있었다. 엄마는 임신 중에 겪은 스트레스나 몰래 피웠던 한두 개비의 담배, 막달을 못 참고 면목은 좀 홀짝인 맥주 따위를 후회했지만 사실 내 머리통이 왜 그 모양인지는 너무 뻔하다. 그저 운이 없었던 거다. 운이라는 놈이 세상에 일으키는 무지막지한 조화들이 많으니까. 이왕 이렇게 된가 어쩌면 엄마는 이런 걸 기대했는지도 모른다. 감정이 남들처럼 유연하지 않은 대신 영화에서처럼 기억력이 컴퓨터 수준이라든가 미적 감각이 탁월해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천재적인 그림을 그려낸다든가 하는 것 말이다. 그랬더라면 쇼 프로에 나갈 수도 있을 거고 아무렇게나 페인트를 뿌려댄 그림도 수천만 원에 팔렸을지 모른다. 하지만 내게 천재적인 능력은 없었다. 어쨌거나 미키마우스 머리끈을 맨 여자아이 사건이 벌어진 후 엄마는 내게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했다. 내가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건 그저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임을 넘어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무서운 표정으로 훈계를 해도 별 소용이 없었다. 예컨대 소리친다, 고함을 지른다, 눈썹이 위로 솟는다, 이런 게 특정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내겐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니까 하나의 현상의 그 이면에 뜻이 숨어 있다는 걸 나는 잘 알지 못했다. 나는 세상을 고지곳대로만 받아들였다. 엄마는 색종이에 여러 개의 문장을 쓴 다음 커다란 전지에 그것들을 일일이 붙였다. 벽을 장식한 전지 위엔 이런 말들이 쓰여 있었다. 차가 가까이 온다. 몸을 피하거나 가까워지면 뛴다. 사람이 다가온다. 부딪히지 않도록 한쪽으로 비켜선다. 상대방이 웃는다. 똑같이 미소를 짓는다. 맨 밑에는 참고사항, 표정일 경우 무조건 상대와 비슷한 표정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편함. 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이제 막 8살이 된 내가 이해하기엔 다소 긴 문장이었다. 전지에 적힌 얘들은 무궁무진했다. 또래 아이들이 구구단을 외우는 동안 나는 왕조의 연표를 외듯 그것들을 외워서 알맞은 항목끼리 짝을 지었다. 엄마는 정기적으로 나에게 시험을 치르게 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습득할 본능적인 규범들을 나는 그렇게 하나하나 암기했다. 할멈은 주입식 교육이 과연 소용이 있겠느냐고 혀를 차면서도 전지에 붙일 화살표를 오렸다. 화살표가 할멈의 담당이었다.
몇 해가 지나고 내 머리통은 굵어져 갔지만 머리 안에 든 아몬드의 크기만은 요지부동이었다. 사람 관계가 복잡해지고 엄마가 알려준 공식만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변수가 많아질수록 나는 점점 더 요주의 인물이 되어갔다. 학년이 바뀐 지 하루 만에 이상한 아이로 찍히거나 운동장 뒤로 불려나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다. 아이들은 늘 이상한 질문을 던졌고 그러면 나는 거짓말을 할 줄 몰라 고지곳대로 답하곤 했다.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배를 잡고 웃는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의도와 상관없이 나는 매일같이 엄마의 마음에 비수를 꽂았다. 하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다. 튀지 말아야 돼. 그것만 해도 본전이야. 그 말은 들키지 말라는 뜻이었다. 남들과 다르다는 걸 들키면 튀는 거고 튀는 순간 표적이 된다. 단순히 차가 다가오면 몸을 피하려는 수준의 지침으로는 부족했다. 스스로를 감추려면 고도의 연기가 필요한 타이밍이 온 거다. 엄마는 지치지도 않고 상상력을 발휘해 극작가 수준으로 대화 내용을 덧붙여갔다. 이제는 상대가 던지는 말 속에 담긴 참 의미와 내가 하는 말에 담겨야 할 바람직한 의도까지도 함께 짝지어 외워야 했다. 예를 들어 친구들이 새로운 학용품이나 장난감을 보여주며 설명할 때 그 애들이 진짜로 하고 있는 건 설명이 아니라 자랑이라고 했다. 엄마의 말에 따르면 그럴 때 모범 답안은 좋겠다였고 그게 뜻하는 감정은 부러움이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생겼다거나 잘했다는 식의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물론 긍정적에 해당하는 게 무엇인지 따로 외워야 했지만 고마워 혹은 이 정도 가지고 뭘이 맞는 대답이었다. 엄마는 고마워는 상식 수준의 답이고 이 정도 가지고 뭘은 약간의 열을 부리는 태도로 내가 더 멋진 아이로 보일 수 있는 답변이라고 했다. 물론 나는 언제나 제일 간단한 답을 선택했다. 엄마는 자타가 공인하는 악필이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 인터넷에서 희노애락 애오욕이라는 한자를 찾아 A4 한 장에 한 글자씩 커다랗게 인쇄했다. 쯔쯔 그 꼴을 본 할멈이 혀를 찼다. 할멈은 모든 일에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 법이라며 엄마를 타박했다. 그러곤 한자에 관한 까막눈이었음에도 그림 그리듯 그 글자들을 커다랗게 따라 그렸다. 엄마는 할멈에게서 건네받은 글자들을 가훈처럼 혹은 부적처럼 집안 곳곳에 붙였다. 신발을 신을 때면 신발장 위에서 희가 내게 미소 지었고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애를 보아야 했다. 잠들기 전에는 침대맡에서 락이 나를 굽어보았다. 장소와는 무관하게 붙여놓은 것들이었지만 엄마의 미신에 따라 나쁜 것들, 그러니까 분노, 슬픔, 미워함 따위에 해당하는 글자들을 화장실 안에 한꺼번에 붙여두었다. 시간이 가면서 화장실의 습기로 종이는 오글쭈글해지고 글자들은 희미해졌다. 할멈은 정기적으로 그 글자들을 다시 써서 붙였다. 그래서인지 전국에는 할멈이 그 한자들을 외워서 멋들어진 글씨체로 쓸 지경에 이르렀다. 엄마는 희로애락 애우욕 게임까지 만들었다. 엄마가 상황을 제시하면 내가 감정을 맞춰야 한다. 누군가가 맛있는 음식을 준다면 느껴야 할 감정은? 정답은 기쁨과 감사.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했다면 정답은 분노 이런 식이었다. 한 번은 내가 누군가가 맛없는 음식을 주었을 때는 무엇을 느껴야 하느냐고 물은 적이 있었다. 의외의 질문이었는지 엄마가 대답을 내놓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다. 한참 고민한 끝에 엄마는 1차적으로는 음식이 맛이 없기 때문에 분노를 느낄 수도 있다고 했다. 나는 엄마가 음식 맛이 형편없다며 식당 흉 보는 것을 몇 차례 본 적이 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 맛이 없는 음식일지라도 기뻐하거나 감사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럴 때마다 할멈은 그저 감사하며
먹으라고 엄마에게 핀잔을 주곤 했다. 시간이 흐르고 내 나이가 2자릿수가 되자 엄마가 내 질문에 곧바로 답하지 못하거나 우물쭈물하는 경우도 잦아졌다. 결국 엄마는 더 이상의 질문을 일축하듯 희로애락, 애호욕의 기본 개념이라도 잘 암기하라고 했다. 복잡한 것까진 몰라도 기본은 꼭 알아야 해. 그렇게만 해도 조금 메말랐다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정상 범주에 속할 거야. 사실 나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내가 미세한 단어의 차이를 감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정상인지 아닌지 따위는 내게 아무 영향도 미칠 수 없었다. 엄마의 끈질긴 노력과 매일같이 행해지는 습관적이고 의무적인 훈련 덕에 나는 차츰 학교에서 별 문제 없이 지내는 법을 대강 익혔다. 초등학교 4학년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적당히 우리 안에 섞여있는 것도 가능했으니 튀지 말라는 엄마의 소망도 이루어진 셈이었다. 대부분은 그저 잠자코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화내야 할 때 침묵하면 참을성이 많은 거고, 웃어야 할 때 침묵하면 진중한 거고, 울어야 할 때 침묵하면 강한 거다. 침묵은 과연 금이었다. 대신 고마워와 미안해는 습관처럼 입에 달고 있어야 했다. 그 두 가지 말은 곤란한 많은 상황들을 넘겨주는 마법의 단어였다. 여기까진 쉬웠다. 상대방이 내게 1,000원을 내면 거스름 돈을 200~300원 내주는 것과 비슷했다. 어려운 건 내가 먼저 1,000원을 내는 거였다. 그러니까 뭔가를 원한다거나 하고 싶다거나 어떤 것이 좋다고 표현하는 일들, 그런 게 힘든 이유는 여분의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내가 먼저 돈을 내야 하는데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없고 얼마를 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 잔잔한 호소에 억지로 파도를 치게 만드는 것처럼 버거웠다. 가령 전혀 먹고 싶지 않은 초코파이를 보며 나도 먹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것, 그러면서 나도 하나 줄래? 라는 미소를 짓는 건 누가 나를 툭 치고 지나가거나 약속을 어겼을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따져 묻는 것, 그러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눈물을 흘리는 것, 그런 것들이 내겐 가장 힘든 일이었다. 기왕이면 아예 안 하고 싶었지만 엄마는 사람이 너무 잔잔한 호손처럼 보여도 이상한 애로 낙인 찍힐 수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주 가끔씩은 해야 한다고. 인간은 교육의 산물이야. 넌 할 수 있어. 엄마는 모든 게 다 나를 위해서라고 했고 다른 말로는 그걸 사랑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건 엄마의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하려는 몸부림에 더 가까웠다. 엄마의 말대로라면 사랑이라는 건 단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이럴 땐 이렇게 해야 한다, 저럴 땐 저렇게 해야 한다, 사사건건 잔소리를 늘어놓는 것에 불과했다. 그런 게 사랑이라면 사랑 따위는 주지도 받지도 않는 편이 좋지 않을까? 물론 그 말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다. 엄마의 행동 강령 중 너무 솔직하게 말하면 상대에게 상처를 준다라는 덕목을 입이 닳도록 외운 덕이다. 할멈식으로 표현하자면 나는 엄마보다 할멈과 쿵짝이 더 잘 맞는 편이었다. 사실 엄마와 할멈은 둘 다 자두맛 캔디를 좋아한다는 것 말고는 생김새부터 취향, 성격까지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다. 할멈은 엄마가 어린 시절 가게에서 제일 먼저 훔친 게 자두맛 캔디라고 했다. 제일 먼저라는 말을 들은 엄마가 재빨리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고 큰 소리로 덧붙였지만 할멈은 배시시 웃으면서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지 않았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두 사람이 자두맛 캔디를 좋아하는 이유는 좀 유별났다. 그 사탕은 단맛과 피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었다. 오묘하게 반짝이는 흰 바탕에 빨간 줄이 쓱 그어진 자두맛 캔디, 그걸 입안에서 굴리는 건 둘의 소중한 즐거움 중 하나였다. 그 빨간 줄은 유독 빨리 녹아서 먹다 보면 혀가 베길 일쑤였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말이야. 짭조름한 피맛이 단맛이랑 어우러지는 게 그럴듯하거든. 엄마가 오라매들을 찾을 동안 할멈은 사탕 봉지를 품에 안은 채 환하게 웃으며 말하곤 했다. 할멈의 얘기는 이상하게 몇 번 들어도 지루하지 않았다. 할멈은 내 인생에 갑자기 등장한다. 삶에 지친 엄마가 마침내 할멈에게 SOS를 치기 전까지
엄마와 할멈은 7년 가까이 서로 연락을 끊다시피 하고 살았다. 혈육의 정마저 끊게 한 건 외간 남자, 즉 나의 아빠였다. 엄마가 아직 뱃속에 있을 때 할아버지를 암으로 잃은 할멈은 엄마가 아기 없는 자식이라는 말을 듣지 않게 하려고 젊음을 다 써버렸다. 오로지 자식을 위해 산 삶이나 다름없었다. 다행히 딸은 특출하진 않았어도 공부를 곧잘 했고 서울에 있는 여자 대학에 진학했다. 그렇게 키운 딸이 여대 앞에 자판을 깔고 액세서리 장사를 하는 웬 놈팡이, 이게 할멈이 아빠를 지칭하는 말이었다. 한테 눈이 먼 거였다. 놈팡이는 귀한 딸에게 아마도 좌판에 널려있는 것 중 하나였을 싸구려 반지를 끼워주며 영원한 사랑을 서약을 했다. 할멈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허락할 수 없다고 했지만 사랑은 누가 허락하거나 허락하지 않는 결제 서류가 아니라고 엄마는 받아쳤고 그 결과 뺨을 맞았다. 엄마는 그렇게 반대하면 임신할 거라고 오히려 할멈을 협박했다. 정확히 한 달 뒤에 협박은 현실이 되었다. 할멈은 아이를 낳겠다면 다시는 보지 말자고 최후 통첩을 했고 엄마는 정말로 집을 나갔다. 그것으로 할멈과 엄마의 연은 일단 끊겼다. 나는 아빠를 본 적이 없다. 사진으로만 몇 번 봤을 뿐이다.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술 취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아빠의 자판을 덮쳤다. 그 자리에서 아빠는 목숨을 잃었다. 값싼 색색의 액세서리들만 남긴 채 그러고 나니 엄마는 더욱더 할멈에게 연락할 수가 없었다. 사랑을 찾아 집을 나갔다가 불행을 짊어지고 돌아가고 싶진 않았다. 그렇게 7년이 흘렀다. 버티고 버티다가 도저히 못 버틸 때까지 엄마 혼자서는 나를 감당할 수 없겠다는 걸 깨달았을 때까지. 할멈과 나는 맥도날드에서 처음 만났다. 엄마는 그날따라 평소엔 잘 사주지 않는 버거 세트를 2개 시켜놓고는 자신은 손도 대지 않았다. 엄마의 시선은 출입구를 향해 있었는데 누군가가 들어올 때마다 눈이 커졌다 작아졌다가 상반신을 고추 세웠다가 숙였다가 하길 반복했다. 나중에 엄마에게 물었더니 그건 두려움과 안도감이 뒤섞일 때 나타나는 행동 중 하나라고 했다. 마침내 지쳐버린 엄마가 엉덩이를 들썩이며 나갈 채비를 하던 그 순간 출입구가 횡 열리며 바람이 호흡기 쳐들어왔다. 고개를 들자 어깨가 떡 벌어지고 기골이 장대한 여자가 서 있었다. 회색 머리카락 위로 눌러쓴 보라색 모자, 웬 깃털이 꽂혀 있었다. 동화책에서 본 로빈 후드와 닮은 모습이었다. 그녀가 바로 엄마의 엄마였다. 할멈은 무척 컸다. 크다는 말밖엔 할멈을 묘사하기에 적당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굳이 비유하자면 할멈은 영원히 죽지 않는 커다란 떡갈나무 같았다. 몸도 목소리도 심지어 그림자마저도 큼직큼직했다. 특히나 손은 힘 좋은 남자의 손처럼 두툼했다. 할멈은 내 앞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입을 하늘자로 꾹 다문 채 침묵했다. 엄마는 눈을 내리깔고 웅얼거리며 무슨 말인가를 꺼내려고 하자 할멈이 낮고 굵직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일단 먹어라. 엄마는 하는 수 없이 다 식어버린 버거를 꾸역꾸역 입 안으로 밀어넣기 시작했다. 마지막 프렌치 프라이 한 조각까지 다 사라진 뒤에도 모녀 사이엔 말이 없었다. 나는 손끝에 침을 묻혀 밤색 플라스틱 쟁반 위에 흩어진 프렌치 프라이 부스러기를 하나씩 집어먹으며 다음 상황을 기다렸다. 굳게 팔짱을 낀 할멈 앞에서 엄마는 입술을 깨문 채 자신의 구두 끝만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쟁반 위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드디어 엄마가 두 손으로 내 양어깨를 잡고 모기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예요. 할멈은 크게 숨을 들이쉬며 뒤로 기울이더니 끙 하는 소리를 냈다. 나중에 할멈에게 물어보니 그 끙은 잘 좀 살지 썩을 년이라는 뜻이었다.
할멈은 맥도날드 안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외쳤다. 꿀 좋구나.